한국은 일본 뒤를 졸졸 따라오는 영원한 2등짜리 국가입니다. 원숭이가 인간의 행동을 빨리 흉내낸다고 해서 그걸 대단하다고 해줘야 합니까? 한국인들은 자격지심에 똘똘 뭉쳐 있으니 발전을 못하고 뒤로만 가는 거죠. 아마 한국은 평생 저렇게 남 뒤치다꺼리만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 살고 있는 안나 슈미트라고 합니다. 현재 글로벌 개발 컨설팅 기업에서 도시계획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일의 발단은 작년 9월 제가 아시아 스마트시티 컨퍼런스 참석차 서울을 방문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이라는 평가가 과장이 아니었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지하철은 적혀있는 시간에 정확히 맞춰 도착했고, 객차는 깨끗하고 조용했으며 와이파이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도시로 들어갈수록 마치 미래 도시에 온 듯한 느낌이 강해졌어요. 높이 솟은 고층 빌딩들, 새롭게 정비된 한강변, 그리고 도시 곳곳에 조화롭게 배치된 녹지 공간까지.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혼잡한 도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서울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시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은 제가 지금까지 이용해본 어떤 도시의 시스템보다 효율적이고 깨끗했습니다. 베를린의 유벤도 훌륭하지만 서울 지하철의 정확성과 편리함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모든 역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와 역 내부의 완벽한 와이파이, 그리고 스마트폰 충전 시설까지 갖춰진 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라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컨퍼런스 이틀째 되는 날, 국제 도시계획 전문가들과의 테이블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일본 도쿄에서 온 도시계획 전문가 야마모토와 처음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일본 대형 건설회사의 해외 사업부 책임자였습니다. 대화 중에 저는 서울의 인프라와 도시 설계에 대한 감탄을 표현했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시스템을 단기간에 구축한 것이 놀랍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야마모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약간의 조롱이 섞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나 씨, 서울의 기초 인프라는 사실 일제강점기에 우리 일본이 깔아준 겁니다. 한국은 그걸 바탕으로 발전한 거죠. 철도 시스템의 기본 골격부터 도시계획까지 모두 일본이 설계한 것이니까요. 그의 발언에 테이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지만 전문가 회의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가요? 하지만 현대 서울은 전후 재건에서 시작해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거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이스케는 제 말을 가볍게 무시하며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일본을 모방해왔습니다. 우리가 길을 열면 그들은 그 뒤를 따르는 거죠. 경제 발전 모델도 산업 구조도 모두 일본의 것을 복사한 겁니다. 이 발언에 한국인 참가자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저 역시 매우 불편했지만 회의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의 발전 과정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마모토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니면 편향된 시각인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베를린 국립도서관에서 수많은 역사 자료와 경제 발전 보고서를 찾아보았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의 사진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은 완전히 폐허였고 한국의 1인당 GDP는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연구를 진행할수록 일제 인프라가 한국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는 야마모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민지 시절 건설된 인프라 대부분은 한국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의 자원 수탈과 군사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한국 전쟁으로 대부분의 기존 인프라는 파괴되었고 현대 한국의 인프라는 전후 완전히 새롭게 건설된 것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이 농촌 현대화 운동은 단순한 정부 정책을 넘어 한국인의 정신을 상징하는 국민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 아래 전국 3만여 개 마을이 하나둘씩 변모해갔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정부 지원금이 마을당 고작 시멘트 335포대와 철근 0.5톤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한국 농민들은 이 작은 씨앗으로부터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흙을 파고 돌을 날랐던 흑백 영상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이 삽과 곡괭이 하나로 좁은 시골길을 넓히고 초가지붕을 슬레이트로 교체하고 마을 회관과 공동 창고를 지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여성들의 참여였습니다. 부녀회를 중심으로 여성들이 앞장서서 마을 경제를 이끌었고 절약운동과 소득 증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한국의 농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고 수도관이 설치되고 자갈길이 아스팔트로 바뀌었습니다. 농가소득은 1971년 25만 원에서 1979년 1,900만 원으로 76배나 증가했습니다. 이 놀라운 성과는 세계 개발도상국들의 모델이 되어 아시아, 아프리카 등 70여 개국에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배우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단순한 경제 발전이 아닌 가난을 딛고 일어서려는 한국인의 불굴의 의지와 협동 정신의 결정체였어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이 위대한 여정이야말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진정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제 발전 전략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독창적인 요소가 많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5개년 경제개발계획,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 이 모든 것들이 한국만의 독특한 상황과 조건에 맞게 설계되고 실행되었던 것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1997년 IMF 외환위기에서 회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해 59톤의 금을 모았다는 사실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기꺼이 내놓아 국가의 외환 보유고를 채우는데 동참한 것이죠. 어떤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몇 주간의 집중적인 연구 끝에 저는 한국의 발전이 단순히 외부의 도움이나 다른 나라의 모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놀라운 의지와 노력, 그리고 창의성의 결과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던 중 저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아시아 경제 발전 모델 세미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야마모토와 마주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세미나에서 저는 한강의 기적, 자생적 발전의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에서 저는 한국의 독특한 발전 경로와 그것이 어떻게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의적 적응과 혁신의 과정이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야마모토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익숙한 오만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안나 박사님,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만 너무 감성적인 접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은 일본의 것을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나 산업 모델이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의 소위 경제 기적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일본의 성공을 그저 열등하게 복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있군요. 삼성전자, 그냥 소니의 후발 모방자죠. 현대자동차, 도요타와 닛산의 저급한 카피캣에 불과합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자기들만의 독창성을 주장하지만 세계 시장에서 성공한 한국 제품 중 실제로 한국이 원천 기술을 보유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일본 기업들이 수십 년 동안 피와 땀으로 개발한 기술을 한국은 그저 값싸게 베끼기만 했을 뿐입니다. 지금도 한국 반도체 산업은 일본의 핵심 소재와 장비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도 우리 일본이 메이지 시대부터 이룩한 위대한 산업화에 조악한 베끼기에 불과합니다.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도 일본 농촌진흥운동의 후진국형 복사본이죠. 한국은 스스로를 창의적 혁신국가라고 포장하지만 결국 일본이 개척한 길을 뒤따라 걷는 영원한 2등 국가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빠르게 따라왔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원숭이가 인간의 행동을 빨리 흉내낸다고 해서 그것을 창의성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의 질문은 사실상 도전이었습니다. 세미나장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모든 참석자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야마모토 박사님.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모델을 참고하는 것은 모든 국가가 거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일본 역시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의 기술과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그 모방을 넘어서는 혁신의 과정입니다. 삼성이 소니를 벤치마킹했다고 하셨는데 현재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세계적 경쟁력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모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혁신의 결과입니다. 제 대답에 세미나장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야마모토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문화적 측면은 어떻습니까? K-팝, K-드라마, K-뷰티라고 불리는 것들도 모두 일본의 J-팝과 J-드라마를 모방한 것 아닌가요? 한국 문화는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이 발언에 저는 속으로 깊은 분노를 느꼈지만 여전히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문화적 영향은 항상 상호적입니다. 그러나 K-팝이 현재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분명 독창적인 발전의 결과입니다. BTS는 단순히 어떤 일본 그룹의 복제품이 아니지요. 오히려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현재 세계 문화 시장에서 한류와 일본 문화 중 어느 쪽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야마모토는 대답하지 못했고 세미나장에는 약간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제가 계속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로 말하고 싶습니다. 196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79달러로 당시 일본의 약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기준으로 그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고 특히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한국만의 독창적인 발전 전략과 국민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여러 참석자들이 제게 다가와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이스케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저는 세미나 이후 제 연구를 더욱 깊이 발전시켜 한강의 기적, 국민의 힘으로 일군 발전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경제포럼에서 이 논문을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 경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죠. 세계 각국에서 온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 앞에서 제 연구 결과를 공유하게 될 첫 국제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발표 당일, 저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발전 과정을 시각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고 특히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희생이 어떻게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는지 강조했습니다. 전후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과정,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변모한 유일한 사례,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발전이 국민들의 열정과 노력에 기반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청중 속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야마모토였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나 박사님, 오늘 발표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신 한국의 자생적 발전이라는 개념은 사실 현실을 왜곡하는 것 아닐까요?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며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막대한 원조를 받았고 베트남 전쟁 특수로 경제적 이득을 취했으며 IMF 위기 때는 국제사회의 구제금융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보호 아래 있지요. 이런 나라를 자생적 발전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외부 의존적 발전의 전형적인 예가 아닐까요? 그의 질문은 마치 준비된 공격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발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이란 나라가 스스로 뭔가를 창조한 적이 있습니까? 기술은 일본과 미국에서 도입했고 산업 모델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한국의 자랑이라는 한글조차 중국 문자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은 항상 주변국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눈치만 보는 국가 아닙니까? 포럼장이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학술적 질문의 범위를 넘어 정치적이고 모욕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었습니다. 제 연구가 무의미해진 것 같았고 모든 준비가 물거품이 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자가 개입하려는 찰나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야마모토 박사님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제 목소리는 처음에는 약간 떨렸지만 점점 강해졌습니다. 박사님의 관점은 많은 오해와 편견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씩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청중을 둘러보며 계속했습니다. 먼저 외부 원조와 지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원조를 받았지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발전의 토대로 삼은 국가는 극히 드뭅니다. 한국은 원조를 받은 많은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된 사례입니다. 이것은 원조의 효과가 아니라 그것을 활용한 한국인들의 지혜와 노력의 결과입니다. 둘째, 창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한 문명은 없습니다. 모든 발전은 이전 문명의 기반 위에 이루어집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도 서구 문명의 기술과 제도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배웠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발전시켰는가입니다. 한국은 단기간에 글로벌 리더가 된 산업 분야가 많습니다. 반도체, 조선, 스마트폰, 배터리 기술 등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모방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창의적 발전의 결과일까요? 청중은 이제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고 야마모토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셋째, 한글에 관한 박사님의 발언은 학문적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한글은 세계 언어학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창제 원리와 철학은 중국 문자와 완전히 다르며 오히려 음성학적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도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인정해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국의 그림자라는 표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혜와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탁월한 적응력과 회복력입니다. 절대 기적은 외부의 인프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복구하고 발전시킨 국민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전 세계가 경제 침체에 빠졌을 때도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금을 모아 나라를 지키고 결코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의 본질입니다.
포럼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앞줄에 앉아있던 노 교수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1명, 2명 곧 모든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야마모토만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여러 학자들과 언론인들이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발표 영상과 야마모토의 도발적인 질문, 그리고 제 반박이 담긴 클립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독일학자가 말하는 한강의 기적의 진실, 일본학자의 한국 모욕에 완벽하게 반박한 순간 등의 제목으로 수백만 뷰를 기록했고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국의 발전을 이렇게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해주는 외국인이 있다니 감동입니다. 안나 박사님, 한국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한국 폄하에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 후의 전개였습니다. 야마모토의 발언이 국제적인 논란이 되면서 그가 소속된 일본 회사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우리 직원의 개인적 견해가 국제 포럼에서 부적절하게 표현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반면 저는 한국 외교부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아 서울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 국민의 힘이라는 제목의 특별 강연을 대학교에서 진행했고 한국 방송사와의 인터뷰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 중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국의 경제발전 특별전에 초청되었습니다. 그곳에서 1950년대 폐허가 된 서울의 사진과 현대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대조한 전시를 보며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노인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80대로 보이는 그분은 한국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세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며 그분은 한국의 발전 과정을 직접 목격한 산 증인으로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전쟁 후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에서 시작해 모두가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나라를 재건했던 이야기, 배고픔을 참으며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했던 부모님들의 이야기, 그리고 한글이 있었기에 문맹률이 낮았고 모든 국민이 빠르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연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생생한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한글 덕분이요. 일제강점기에도 우리는 한글로 우리 정신을 지켰고 전쟁 후에는 한글로 새 지식을 빠르게 배웠소. 한글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도 없었을 거요. 노인의 말씀은 제 연구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책에서 읽은 것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글과 한국의 발전, 문자가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는 문자와 국가 발전의 상관관계라는 새로운 학문적 영역을 개척하는 시도였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저는 한글의 과학적 설계가 어떻게 대중의 빠른 문해력 향상을 가능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산업화와 정보화 사회로의 빠른 전환으로 이어졌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연구는 학계에서 큰 관심을 받았고 유럽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심지어 야마모토가 소속된 일본 대학에서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의 강연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청중 속에 야마모토의 모습은 없었지만 많은 일본 학생들이 한국의 발전 과정과 한글의 역할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 일본인 학생이 강연 후 저에게 다가와 한 말이었습니다. 안나 박사님,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연을 듣고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 말은 제가 이 연구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코리아 포럼에 초청받아 기조 연설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자리에서 제가 첫 번째 K디벨롭먼트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발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그 진정한 가치를 국제사회에 알린 공로를 인정해 안나 슈미트 박사에게 이 상을 수여합니다. 시상식장에서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제가 처음 서울을 방문했을 때 만났던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저를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도 때로는 우리 역사의 가치를 잊곤 합니다. 외국인인 당신이 오히려 우리에게 한국의 발전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저는 제 연구가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중요한 사명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발전 모델이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으며 특히 한글과 같은 효율적인 문자 체계가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연구와 야마모토와의 논쟁은 일본 사회에도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일본 언론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고 일부 진보적인 학자들은 일본의 한국 인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고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도 증가했습니다. 도쿄대학교에서는 한국의 경제 발전과 문화적 영향력이라는 새로운 강좌가 개설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야마모토로부터는 어떤 사과나 연락도 받지 못했지만 그가 속한 회사는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죠. 베를린으로 돌아온 후 저는 연구실 창가에 앉아 이 모든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 여행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 한국가의 진정한 가치와 역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무엇보다 깨달은 것은 역사는 항상 승자의 시각에서 쓰여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작은 나라들의 이야기는 종종 왜곡되거나 무시됩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해온 이 작은 나라의 놀라운 성취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한글로 된 작은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체류 중에 구입한 훈민정음 해례본의 번역본이었습니다. 그 책의 첫 페이지에는 세종대왕의 유명한 서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씀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 문장에는 깊은 인본주의와 민주주의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15세기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민중을 위한 통치자의 마음이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한국가의 정신과 비전을 담은 문화적 상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제게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문자와 국가 정체성, 언어 민주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의 사례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저는 한국의 한 방송사로부터 특별 다큐멘터리 출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이 바라본 한강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연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제 대답은 이랬습니다.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성취를 얼마나 겸손하게 여기는지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음에도 많은 한국인들은 여전히 자국의 성취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발전 사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성공 스토리 중 하나입니다.
한글이라는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문자 체계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끈기와 창의력,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이 만들어낸 진정한 기적입니다.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역사에 더 큰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 연구를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작은 나라가 이룩한 큰 성취,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한글이라는 보물 같은 문자 체계. 세계가 더 많이 알아야 할 한국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이제 저는 한글과 국가 발전이라는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야마모토와 같은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역사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한강의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글이라는 과학적 문자와 한국인들의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그 진실을 알리는 것이 이제 제 학문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나 씨의 사연을 잘 들으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